높은 탄소 중립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너무 큰 괴리가 생겨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기후변화 패러다임에서 어떠한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한국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탈탄소 시대, 우리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이셨던 김상엽 제주연구원장님께서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을 선도하는 이형희 SK 스펙스 협의회 위원장님, 외교부 환경협력대사를 역임하신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정계를 대표하는 기후환경 전문가이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님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한국포럼 2021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기조연설, 그리고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의 특별한 대담, 그리고 제프리 sak스 콜롬비아대 교수의 특강, 아주 짜임새 있고 귀중한 시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뜻깊은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 나갈 것인가, 아주 귀한 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종합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녹색성장대학원 초빙 교수로도 지내고 있습니다. 제 좌석 순서대로 오늘 패널 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법대 조홍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조홍식 교수님은 그 서울법대 10여 년 전에 이미 선구자적으로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를 설립하셔서 기후변화 시대를 일찌감치 통찰하시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연구에 매진해 오셨고 아주 중요한 입법 작용에도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은 뭐 이미 이제는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조금 전에 특강을 하신 이명주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노원구 구청장을 지내시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제로 타운을 이끄셨던, 이 역시 또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김성환 의원님은 또한 지금 우리 정부도 합류를 선언했죠. 탄소 중립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실행위원장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뭐 윤창현 의원님은 TV 등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을 주로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시고, 뭐 금융 쪽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정통 경제학자로서 오늘 이런 기후 변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나오셨다면서 더욱 좀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기후 대응, 환경 경영, 지금 요즘 말하는 ESG를 실천해 온 분이시죠. SK 그룹의 그 수펙스 추구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형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형희입니다.
지금 이영희 그 사장님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의 부회장직도 겸하고 계신데 오늘 일정이 조금씩 이게 딜레이 되면서 오늘 토론 도중에 조금 일찍 대한상의의 또 중요한 이사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조금 빨리 이석할 수도 있음을 미리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기후 대응이라는 것은 뭐 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부쩍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셨던 파리 기후 변화 협정도 만들었고 또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국가 정책의 넘버원 가장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다루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를 했던 분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공적 업무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으로 복귀.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도 참여했습니다만 40여 개 국가들과 함께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그리고 새로운 녹색 산업 육성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로 이제 파리 협정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는 마무리가 올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COP26 기후변화 당사국 26차 총회가 열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파리 기후협정을 구체적으로 완결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일보가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포럼을 개최한 것은 대단히 시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세계가 그동안에 반신반의하던 상태에서 좀 넘어서 이제 이른바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부쩍 우리 눈앞에 실천적인 과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께 이 세계의 하나의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는 디카보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이 모두 말씀을 잠깐씩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역시 조홍식 교수님부터 먼저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마이크를 조금만 마이크가 되나요? 들리나요? 소리가 작나요? 조금 가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계속 노력해 왔고 경쟁해 왔습니다만 적어도 환경이라고 하는 틀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주류는 이제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을 찾기보다는 지구라는 인류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자국의 이익과 인류 전체의 이익을 함께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높은 무역 의존도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지만 인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40% 높을 뿐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마리 토끼 이것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지를 발상의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서 달성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에 걸맞게 지구라는 그 하나의 관점이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돼야 된다. 우리가 정책의 중심은 국가인 경우가 지배적인데 좀 더 큰 차원의 안목과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김성환 의원님은 뭐 특별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자리가. 예. 그 최근에요. 맘모스 화석 값이 10분의 1로 떨어졌답니다. 옛날에는 그 맘모스 화석이 이제 그 시장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거의 2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유인즉 맘모스 화석이 갑자기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러시아의 동토층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맘모스 화석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데 그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갈까 이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그래서 세계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인데 그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일종의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6,800만 년 전에 5번째로 공룡이 멸종했는데 지금 이 속도대로 지구의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6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인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어서 그동안은 각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를 쓰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과 이제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가 됐잖아요. 한국도 그동안은 설마 하면서 뭐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장 뭐 이 산업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주저해왔던 게 작년까지의 사실인데 우리나라도 그 세계적인 흐름, 기후의 변화 등 때문에 이제 작년에 드디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한 것처럼 이게 운명적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런 새로운 이 방향에 발맞춰서 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와 또 지구의 운명을 함께 지키는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출발은 늦었지만 워낙 한국이 빨리빨리 잘하는 그런 민족이므로 이 분야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다. 이 여야하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합치면 이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이 동토층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프랑스의 이제 이 과학자들이 시베리아 동토층의 이 흙을 러시아 연구진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녹여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동토가 녹아내리면 그 안에 갇혀 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십만의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끔찍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 변화는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또 들립니다. 저 윤창현 의원님, 이제 탄소 중립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우리 경제하고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에 틀림없이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탈탄소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방학 때 숙제를 선생님이 내주면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하기 전날 전전날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해야 될 걸 하루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방학의 마지막 날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이 탈탄소도 말하자면 그동안 좀 미뤄왔던 숙제가 아닌가. 예, 그래서 숙제하기 귀찮고 돈 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좀 미뤄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와서 들어보고 또 해보니 이제는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다라는 면에서 지금으로부터라도 빨리빨리 이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을 서로 공유한다면 우선 그게 전 의식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야 될 숙제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학에 보면은 외부성, externalities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외부성이 뭐냐 하면은 공해 같은 거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공해 물질을 이렇게 비가 올 때 살짝 그 강에다가 방류하면은 공해 물질 처리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비용은 부담 안 하는 겁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가능한 상황. 그게 바로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해 물질 같은 거를 그냥 방류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을 개념화시킨 그런 개념인데 만일 지금의 그 경제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외부 불경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환경과 관련해서. 즉 정확하게 자기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만큼 정확하게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행위를 해라. 그러면 결국 이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해물질 방류한다고 하면은 그 공해물질이 나오게 만드는 생산 행위가 막 활성화되고 왜? 비용을 부담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할 때 공해물질이 같이 생산되고 그 공해물질에 대한 부담을 내가 정확하게 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그 비용을 내부화시켜야죠. 외부에다 떠넘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외부성이 사라지는 어떤 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이 디카보니제이션, 이 탄소화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는 경제학에서 이제 외부 불경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계기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대가 되고 또 해야 될 역할 네.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부 불경제, 경제학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런 외부성을 경제학의 주된 관심사로 두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예일대 노드하우스라는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바로 탄소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외부성을 주류 경제학자로서 받아들인, 그래서 이제는 이게 비주류 경제학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이형희 위원장님, 그 일찌감치 SK는 그룹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 그리고 기후 대응 등등을 좀 선도해 오셨는데 지금 이게 돌이켜 보시면은 뭐 어떤 소회가 좀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여쭤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SK에서는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 사실 ESG와 같은 개념입니다. ESG의 SK의 이름이 사회적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얼떨떨합니다. 요즘의 상황은 사회적으로 갑자기 ESG가 이제 붐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정상이죠. ESG가 글로벌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막 가고 있던 중에 우리는 갑자기 붐이 난 것은 분명 정상은 아닌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혹은 그 무렵에 기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공약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럽의 뭐 그린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고 금융계에서의 어떤 ESG에 대한 레이팅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 이러한 이제 외부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갑자기 눈에 보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라 못 보던 것을 지금 갑자기 그 보게 됨으로써 붐이 일어난 건데, 한편으로 그 중에서 ESG 중에 이 환경 요소 이 부분은 사실은 돈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물론 기술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난이고 어려운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간다 만다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한테 있지 않다. 글로벌 사회에서 이것을 선택을 글로벌 그 금융계가 그러하고 글로벌 정부의 정책들이 그렇게 가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뭐 대충 가고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불행하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대신 빨리 가는 동안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기업이 할 수 있게끔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 장소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제 석유를 비축하던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 연료를 저장하던 곳인데,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기후 변화 탈화석 연료를 논의하는 또는 추구하는 장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됐다는 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SK그룹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공, 어떤 석유 이런 쪽에서 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이 모태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SK그룹이 앞으로 좀 키워나갈 산업과 또 반대로는 이제 조금은 좀 마무리해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실체적으로 좀 들려주시면 합니다. 네, SK 그룹에서 ESG를 열심히 본다는 것은 아까 이제 잠깐의 티타임에서 이야기 나눴지만 이것이 돈 버는 길로 접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런 관점들이 있죠. 좌초자산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전통 그 해오던 사업의 방식과 사업 아이템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갈 때는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망하는 길이다. 리스크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식을 바꿔야 하고 사업 아이템을 바꿔야 하고 기술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이야 누구나 말하듯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은 그 빨리 그 축소되고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지만, LNG도 마찬가지고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의 방식이 가히 혁명적으로 바꿔야만 하고, 기업은 그 바꾸는 맨 일선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에서 다 바꾼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로열티 주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의 순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네. 이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행간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걸로 상당한 SK그룹의 전환도 좀 예상이 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윤창현 의원님, 그 금융 전문가신데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ESG 열풍이,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불안해요. 너무 유행처럼 거의 모든 매체에서 거의 매일같이 ESG 그러는데, 이게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그 가치 투자, 뭐 원칙 투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등등 맥락 속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추구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해왔는데 갑자기 올 들어서 ESG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글쎄, 그
제가 그 아이돌 그룹 이런 쪽에는 좀 잘 모르지만 요새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역주행. 과거에 이렇게 발표되는 곡들이 별로 인기를 못 끌다가 쭉 그냥 조금씩 그냥 사랑을 받았지만 크게 사랑을 못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뒤늦게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그 현상인데, ESG도 나온 지는 뭐 10년도 넘었고 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요새 역주행하는 느낌이 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이 아젠다가 아주 휩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우리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지구를 어비우스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어비우스란 말이 와닿았었는데, 뭔가 이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걸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뭔가 이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럴 때 그 ESG, 인바이러먼트와 소셜과 거버넌스라는 이 세 글자를 합친 ESG라는 단어가 그냥 많은 분들의 생각이 확 그냥 뻗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금융권도 그냥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뭐 석탄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은 아예 중단해 버린다. 자금 지원 안 한다. 우리은행, 우리그룹. 그다음에 뭐 PF 투자 녹색 사업을 위해서 5천억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한다. KB금융그룹. 투자 또는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화끈하게 줄이라고 목표를 설정해서 개입한다. 신한금융그룹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은행들의 돈이 자기 돈은 아닙니다. 고객들이 예금한 돈이거든요.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런 그 은행들, 그 다음에 고객들이 맡긴 돈을 관리해주는 소위 그 자산 운용을 해주는 어떤 에셋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닌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ESG 같은 가치를 제대로 거기에다가 기준을 집어넣어서 그런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대출 안 준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 안 사고 채권 안 산다. 그러면 이제 저쪽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 받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ESG의 가치를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 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 관리자들이 대상되는 기업에게 압력을 넣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ESG라고 하는 아젠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금융이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니까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놀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아젠다를 같이 공유하면서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이제 사실 녹색 금융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이 워낙 보수적이었고 변화를 먼저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을 금융 섹터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의 큰 흐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님,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소 중립하겠다고 말씀하신 지 이제 한 6개월이 됐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뭐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반기문 총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정부의 대통령부터 앞으로 6명의 대통령이 이 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정책만큼은 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정책만큼은 초당적인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기업이 이 탄소 중립에 아주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한 어떤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 반기문 총장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우리 정부가 보통 길게 세우는 계획이 5년짜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긴 계획인데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 같은 거는 20년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드디어 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긴 계획 그리고 목표가 굉장히 명확한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서 30년짜리 이행 계획을 짜고 있고 네. 그 이행 계획이 짜여지면 5년 임기의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 내에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점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놓이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초당적이어야 하고 또 기업과 정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데 석탄 발전은 일종의 이제 중앙 정부가 하기 훨씬 좋은 에너지였다면 이제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 이제 기본일 텐데 그거는 일종의 분산형 에너지라 그거는 광역이나 기초 정부가 하기 훨씬 좋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앙 대 지방이 또 협업해야 되는 숙제들도 있어서요.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품업체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제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권한을 지방으로 또 분산해 주는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을 올해 중에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올해를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원년의 기본 계획을 30년짜리 계획을 세우면 중간 중간에 이제 약간의 수정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와 자기 나름의 실행 계획을 다 함께 해 나가야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첫 해가 올해이니만큼 여기 플로버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자본주의가 이걸 통해서 과거에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의견 수렴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의 모습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께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뭐 투자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 정치권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그거 한 말씀 좀 여쭈고자 합니다. 네, 사실 바라는 것이 어쩌면 많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 지금 굉장히 급하게 우리한테는 왔지만은 그린딜의 어떤 그 EU 쪽에서 이 촉발한 어떤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기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그러한 것을 경제 정책이 잘 받아서 정책으로 이끌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린딜로 표현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준비 끝에 나온 정책이니만큼 미국도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과 실질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세계 경제 2대 큰 블록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은 룰 세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룰을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고비용과 시간과 연구 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변화에 지금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정책을 아주 꾸준히 어느 분 표현대로 대통령 6번 바뀔 때까지 일관되게 해야 된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기업들이 이것을 꼭 필연적으로 생존 차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규제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총량을 생각해서 네. 다른 쪽에서의 비용은 가급적 줄이고 이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선택권을 네. 이쪽에 분명히 뭔가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도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가 동시에 주어진 숙제가라고 생각하신다.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룰 세팅은 선진국들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홍식 교수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프랑스가 파리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그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입니다. 당시 올랑드 대통령이 2015년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2008년부터 추구해온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그리고 2009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그 큰 영감을 줬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이 법의 가치와 소중함이 얼마나 인정되고 평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홍식 교수님도 그 법의 이 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중장기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 법의 특히 기본법의 존재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예, 그 환경 보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예외 없이 다 공감을 표시하고 총론에 있어서는 일치된 의견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각각 생각이 다르죠. 네. 특히 환경 문제가 이제 가치 적재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곁들여지고 또 어떤 규칙이 새로 생기면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기존의 그 스테이터스 코어에 영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쭉 나아간다고 하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법적 기반이 이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그 기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고 영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하는 보장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녹색 성장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상 그 유명한 연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닌이 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연설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국가 기관 산업만 공산당이 잡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세상이 바뀌어도 국가 기관 산업만 공산당이 분명히 잡고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다. 그게 전쟁에 있어서 커맨딩 하이트다. 고지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론의 장에서는 그 담론을 나누는 그 전장에서는 고지가 개념입니다. 개념. 어떤 용어를 쓰느냐가 그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많은 그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전 세계에 말하자면 캐치프레이즈로 그 기변화 시대에 성장을 추구하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서 그걸 뿌리 내렸습니다. 그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고 또 제도적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었고 법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많은 나라가 그것을 벤치마크해서 법률을 만들었죠. 녹색성장이 많이 외쳐질 때 심지어는 일본 외교부에서 훈령으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린 이카나미를 대신 사용해라. 왜냐하면 녹색성장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알려질 것이고 마치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움직임이 한국이 그 움직임을 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될 것을 걱정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녹색성장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그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속가능 발전과도 여러 가지 그 위계상 논의가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그린 이카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린 이카나미를 실현하는 한국의 전략으로서 이제 그린 그로스가 녹색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녹색 성장을 그래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5월 말에 있을 이제 P4G 정상회담이 그 녹색 성장에 관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이제 논의하는 자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정상회담을 우리나라로 유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장돼야 된다, 확충돼야 된다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나 이런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중인데 최근에 이제 RE100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을 마무리하시고 계시다 들었는데 PPA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굉장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전력 직접 구매 제도인데 이제 일명 PPA 제도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석탄, 석유, LNG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꼴찌입니다. 올해 그렇죠. 겨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5.6% 정도인데 이 속도로는 그걸 못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한전이 소위 이제 발전 분야를 제외하고 송배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서 한전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전력도 새로 만들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다른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이제 일종의 독점 제도가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수요 측을 직접 연결시켜주면 훨씬 더 재생에너지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데 일종의 우리나라는 프로슈머가 되도록 그렇죠.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곳에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수요자와 이제 그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훨씬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 요 전력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아주 큰 있죠. 변화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제주 연구원장으로 있는데 제주에서 바로 그 첫 제도의 특례가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이름으로 전력거래 자유화 정말 소망하던 것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근데 재생에너지 제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요 갑자기 전력이 날씨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출력 제한, 커테일먼트와 같은 일들이
해야 되고 또 날씨가 안 좋거나 계절이 안 좋으면 전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저발전이 늘 쓸 수 있는 기저발전이 중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상당히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님 원전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 이런 저탄소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아는데 어떠십니까요? 예, 참 그 숙제를 잘하자. 그리고 그 숙제가 너무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내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런데 그 숙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어느 정도 비용을 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같이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을 걷고 기업들이 부담을 하면 그 기업들이 그 부담을 그냥 지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 가격에다가 또 얹어서 팔아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남의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대출을 줬는데 잘못되면 또 그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넘겨야 되고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돈이 듭니다. 비용이. 근데 원전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도 참 그린 수소 같은 경우 들으면 참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게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물에서 수소를 얻으려면 산소하고 떼야 돼요. 이거를 칼질을 해서 그야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칼질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물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켜서 수소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 값이 너무 들었다. 이 두 개를 분리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분리한 수소로 다시 에너지를 쓰면 100을 들였더니 30이 나오더라.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시키는데 에너지를 싸게 들일수록 우리는 그린 수소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제일 싼 게 뭐냐? 바로 원자력이죠. 1기가와트 원전 건설의 면적이 2.6제곱킬로밖에 안 드는데 태양광은 75배, 풍력은 360배 면적이 들고 그 다음에 1메가와트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전은 50불 정도 드는데 태양광은 100불 그리고 해상풍력은 160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설비 용량 문제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기저발전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럼 어떻게 풍력 에너지 만듭니까? 해가 안 나요. 오늘처럼 나면 좋은데 그러면은 태양광 에너지 어떻게 만듭니까? 그럴 때 전기 없으면 지금 LNG 가지고 하고 있어요. LNG는 온실가스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은 온실가스 안 나오는 게 뭐냐? 원자력이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그 주목을 받는 게 SMR, 스몰 모듈 리액터인데요. 작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형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들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럼 SMR 같은 거를 잘 키워가지고서 탈원전이 아니라 탈탈원전 해가지고 신재생과 결합을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데 탈원전하고 신재생 탄소 중립을 합쳐놓으니까 그림이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들 마찬가지지만 우리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면서 탄소 중립, 신재생, 탈원전에 대한 탈탈원전 요거를 잘 결합해야만 숙제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비용도 많이 안 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이 현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 둘 다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탈원전이 좀 더 의지를 담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어쨌든 지금 오늘 제프리 sak스 같은 경우도 한국의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더 늘리되 원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대담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분도 조금은 이제 입장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은 그 자체로는 소위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그 자체로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 게 체르노빌에서도 증명이 됐고 11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도 증명이 됐고
그 후쿠시마에서 지금 쌓이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근 국가들이 다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소위 사용 후 핵연료, 핵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폐기물은 최소한 30만 년, 길게는 100만 년까지 보존해야만 인체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당시에는 비용이 쌀지 모르지만 그 보관의 시기, 뭐 30만 년, 100만 년까지 보관하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또 새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경제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싸지 않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매우 치명적으로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않지만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에너지를 피해가고 또 한편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나라는 낮는데 유럽의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값이 좀 비싼데 이미 유럽은 석탄이나 원전보다 훨씬 더 풍력이나 태양광 가격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대체로 현재는 좀 비싸지만 2028년 정도 되면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석탄이나 원전보다 훨씬 더 싸게 될 거라는 게 일종의 그리드 페리티 시점이 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24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추가로 지어지는 것까지 합하면 2028년을 정점으로 해서 2080년까지 원전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전을 안전하게 이미 만들어진 걸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잘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나머지 이제 석탄이나 LNG를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이제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예.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점 감안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잘 맞춰 나가는 게 숙제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10분이 채 안 남았다라는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원전에 대한 논쟁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도 쉽게 해소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입장의 차이, 견해 차이를 좀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유럽의 얘기를 들으면 유럽은 전력망이 서로 국가 간에 연결돼 있어서 훨씬 재생에너지의 확장성이 용이하다. 우리도 동북아가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면 그런 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홍식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그 비용 사이드에서 집어넣어야 될 것이 도대체 어떤 요소들인가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유럽에서 그러니까 아까 ESG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령 기업이 어떤 활동을 열심히 ESG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ESG로 평가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유럽의 소위 녹색 분류 체계, 그 그린 텍사노미, 유럽의 논의 동향을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최근 얘기입니다. 아주 최근 원자력 발전을 ESG의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려고 그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동향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의 중심 리더 역할을 하는 게 독일인데 도대체 왜 그런 분류 체계 생각이 떠올라고 그것이 실현 직전이라고 얘기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이 또 그 와중에 그 탈원전을 하면서 석탄 발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논의 자체의 주된 토픽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되게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 그런 말들은 흔하게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다. 우리 한국의 위정자들이 또는 우리 한국의 기업인들이 정말 그렇게 지구의 미래가 잘 돼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한국의 미래. 그동안은 많은 경우는 아마 립 서비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조홍식 교수님이 모두의 말씀에 이게 제가 한 권의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게 클라이밋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입니다. 뭐냐면 기후 문제와 같은 것을 풀기 위해서는 지구 차원의 아주 강력한 권력 체계가 필요하다. 지구 차원에. 그러니까 개별 국가를 뛰어넘는. 그래서 보면은 지구 주권을 국가에만 주는 게 아니라 지구에도 주자. 또 어떤 분은 지구는 그 사람과 다르지만 법인격을 부여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논쟁거리지만 조홍식 교수님께서 요 의미에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학자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30 세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김성환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께 여쭈는 걸로 오늘 포럼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기획은 인간의 기획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는 이제 없고 말하자면 기차가 그 이탈할 것을 막는 가드레일로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들, 가령 지구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한다든지 또 뭐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권리 능력을 부여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3월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것은 정말 놀라운 만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를 팩트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은 사실을 전제로 거기에 기본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여부를 확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아직도 논란이 있죠. 기후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독일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기후변화를 팩트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 내용 중에는 미래 세대의 자유, 그러니까 프리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특히 독일 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제정된 기후 그러니까 클라이밋 프로텍션 액트가 그 지금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미래 세대의 프리덤을 그러니까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프리덤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 법률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쨌거나 법이 그렇게 보수적이고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적응을 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그 동안에는 이제 지난 일들을 판단하는 그런 보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기후 변화 시대에는 미래 세대의 어떤 일정한 어떤 미션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 세대를 잘 보호하지 못하니까 위헌이다 이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대, 30대, 2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탄소 중립 2050년, 30년 뒤면 여러분들이 50대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당사자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들이 지금 이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 기성세대들이 다 만든다. 이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두 분께서 2030 젊은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이분들에게 어떠한 의사 결정력을 부여하고 이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미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그런 점에서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지구상에 1년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1년에 약 한 550억 톤 정도 됩니다. 우리는 7억 3천만 톤 정도를 매년 대기 중에 내뿜고 있고, 그래서 1년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략 2ppm 내지 최근에는 3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 수준인데 지금 이미 420ppm까지 올라가서 지구 온도가 1도씨 이상 올라갔고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 1.5도씨인데 현재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제로도 먼 목표이지만 지금 당장 특히 2030년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거냐, 이게 당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30년 후에 저는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므로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뺏는 것은 실제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산업도 걱정해야 되고 일자리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와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갈수록 이제 세계의 지도자들, 세계 기업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미국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국이 눈치 볼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미래 세대의 주인공분들한테 죄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여야가 이런 문제만큼은 좀 합심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창현 의원님. 예, 이 문제가 좀 장기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제가 작년까지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가 이제 작년에 처음 국회를 왔습니다. 교수로서 한 20년 이상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2030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 대략 우리나라 GDP가 1인당 한 10,000여 불 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100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선진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랬고 여기 계신 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진국 국민으로서 후진국 국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것이 뭐 일종의 비유일지 모르지만은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든 때 무슨 환경이 어디 있고 무슨 뭐가 있습니까? 굶어 죽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세대가 지나고 둔세대 지나고 이러면서 선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질의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지, 기아에 허덕이거나 보릿고개가 뭐 보리가 없고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느니 이런 말들은 이제 전혀 먼 얘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화두도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중요한 화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쯤이면 또 다른 화두들이 계속 나와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화두가 앞으로 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면에서 같이 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토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의제가 잘못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됩니다. 그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면서 탄소 엄청나게 배출한 선진국들이 이제 와서 줄이자고 그러고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은 이제 조금 좀 발전하려고 보니까 탄소 줄여라, 탄소 많이 내지 마라 이러면 그 경제 발전에 드는 엄청난 코스트가 옛날보다 훨씬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탄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선진국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왜 너희들은 탄소 맘대로 배출하면서 경제 발전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막느냐,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 자기가 올라갈 때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더니 쉽게 올라가더니 저 위에 올라가더니 사다리를 걷어차가지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국가 간의 불균등이나 불평등의 본질에 우리가 또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2030 세대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미래 주도국으로서 소통을 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것과 함께 이런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입장도 같이 한번 잘 마무리하면 잘 이렇게 포용하면서 좋은 방안을 내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선진국은 자기들은 먼저 실컷 탄소 배출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놨는데 후진국들은 하지 말아라. 그건 너무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도국 후진국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그들 국가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기구 1천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서 운영될 녹색기후기금 GCF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젊은 분들이 그런 GCF에서 마음껏 그런 역할을 해줄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GCF 돈 한 푼도 안 내겠다 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나라, 가진 나라들이 역할을 좀 더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한국 포럼 마무리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좀 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